빠방 하이. 벌써 2025년도 끝났는데요. 빠방이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일만 하다 끝났습니다. 짱구네 가족도 겨울나기 준비 중입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뜨끈뜨끈한 온천 여행은 기본이요. 쫄깃쫄깃 키리모찌구이 먹방까지. 이쯤 되면 겨울만 손꼽아 기다린 느낌이죠. Anyway, 오늘은 어묵 구멍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부터 후덜덜한 일본의 대설주의보 풍경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새 영상, 뒷부분은 기존 다뤘던 겨울문화 몰아보기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짱구 속 신기한 일본 겨울문화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겨울 황금 연휴. 엄마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 중인데요. 바로 그때 눈에 들어온 한 장의 편단지. 산속 깊이 숨겨진 보석 같은 온천이라고요. 게다가 4인 이하 가족 한정, 1박에 무려 10만원. 가성비 오케이, 긴박감 오케이. 이건 안 갈 수가 없죠. 다음날 새벽 일찍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온천을 찾아 나선 짱구네 가족. 어째 짐작은 했다만 가는 길이 여간 험한 게 아닌데요. 무시무시한 거대 징검다리 등장. 와, 바람에 맥없이 흔들거리는 다리. 잘못 발디뎠다간 광천길 프리패스주. 심장 부여잡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 엄마와 아빠. 두둥 급발진 엉덩이 댄스를 시전하는 짱구. 진짜 간 떨어질 뻔했네요. 다리를 건너자 이번엔 동굴 탐험 스타트. 박쥐 때는 기본에 갈수록 좁아지는 동굴 터널. 엉금엉금 기어서 출구를 찾아 나섭니다. 드디어 보석 온천 발견. 보기만 해도 묵은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는 무슨. 알고 보니 케이블카 타고 오는 관광지였다는. 괜히 산 넘고 물 건너 왔네요. 온천의 나라 일본. 전국에 무려 3,000곳이 넘는 온천 마을이 있고 온천 원천 수만 해도 약 28,000개에 달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손꼽히는 온천 대국인 건데요. 뜨끈한 물에 푹 담그고 있으면 몸속으로 온기가 쫙 퍼지는 느낌. 그 중에서도 난이도 별 5개 달하는 이곳, 이른바 겨울 오지온천. 오지온천이란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산골 깊숙한 곳이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온천을 의미합니다. 지도로만 보면 여기 진짜 사람 가는데 맞아? 싶은 그야말로 극한의 겨울 온천 코스로 전문 트레커조차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정도인데요. 전파가 잘 터질 리가 없죠. 편의점은 물론 휴게소도 없고요. 캐리어 절대 금지. 배낭만 가능. 험한 눈길만 2km 이어지는 산속 강행군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서 가냐고요? 바로 그곳에만 있는 압도적인 겨울 풍경 때문입니다. 눈숲 사이에서 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야외탕. 자연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이러니 험난한 산길을 뚫고 찾아올 만한 거죠. 와! 현지인도 모르는 일본 오지온천을 소개할게요. 첫째, 쿠로베 협곡 온천. 일본에서 제일 위험한 온천으로 불리는 이곳. 절벽 옆을 따라 난 좁은 길을 지나 한한개 자욱한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면 두둥 협곡 사이로 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천탕 등장. 이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오는구나 싶다고. 둘째, 하쿠바 1위 온천. 해발 2100m에 위치한 말 그대로 하늘에 더 가까운 온천. 눈 덮인 산길을 몇 시간씩 올라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고지대 노천탕으로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도전조차 어려운 코스이죠. 셋째, 오마키 온천. 여긴 또 다른 의미로 접근 난이도가 미쳤습니다. 일반도로 접근이 안 되고 전용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데요. 배에서 내리면 바로 눈앞이 온천 숙소. 하방이 온통 산과 물뿐이라 마치 산신령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고. 일본의 오지온천이라니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네요. 비경을 찾아 나선 짱구네 가족. 오랜만에 기차 여행하니 운전은 제대로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콩고물역. 짜자잔.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겨울바다와 시원한 바람. 작은 섬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기차역이라니 낭만 치사량 한도초가주. 그래도 먼 길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무려 2시간 대기랍니다. 화장실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괜히 뒤통수가 따가운 짱구 아빠. 그 순간 멀리서 풍겨오는 고소한 향기.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자아이가 떡을 구워 먹고 있었죠. 숯불 위에 키리모찌를 살포시 올리고 몇 분 뒤 포동포동 부풀어 오른 키리모찌.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콩고물을 듬뿍 묻혀 먹으면 맛이 2배로 업그레이드. 겉바속촉한 키리모찌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팡팡. 정신없이 먹다 보니 배가 빵빵하게 불렀네요. 짱구가 유행시킨 간식 바로 키리모찌. 짱구의 키리모찌 먹방 좀 보세요. 달콤하고 고소한 게 환상적이야. 김에 돌돌 말아 한 입에 쏙. 버터 한 조각 얹어 또 한 입. 미타라시 소스에 묻혀 또 한 입. 콩고물에 듬뿍 묻혀 또 한 입. 이게 바로 짱구도 즐겨 먹는 정석 조합이죠. 이 밖에도 일본만의 독특한 어레인지 키리모찌 레시피가 존재합니다. 하나, 키리모찌 피자. 키리모찌를 얇게 슬라이스해 프라이팬 바닥에 깔아줍니다. 위에 토마토 소스, 토핑, 치즈를 듬뿍 뿌려주면 완성. 겉은 살짝 바삭, 키리모찌는 쫀득쫀득. 중독성 쩌는 식감이라고 하죠. 둘, 키리모찌
키리모찌 두바이 초코떡. 키리모찌를 말랑하게 녹여준 뒤 피스타치오 소스와 핫아이프를 버무려 넣어줍니다. 이후 초콜릿에 퐁당 담갔다 뺀 뒤 마무리로 코코아 파우더를 살살 뿌려주면 완성. 고급 디저트 저리 가라 할 비주얼과 맛이죠. 와! 과거 일본에서는 둥근 마르모찌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도 시대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 보관, 유통에 유리한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큰 판에 반죽을 펴서 굳힌 뒤 먹기 좋게 잘라 파는 방식이 등장. 이때부터 네모난 키리모찌 문화가 퍼져나갔죠. 저도 키리모찌 참 좋아하는데요. 간장이랑 꿀 찍어서 한 입 먹어보고 싶네요. 어묵 트럭을 발견한 떡잎마을 방범대. 초대형 식화 어묵을 발견. 이 정도 크기면 4명이 나눠 먹어도 충분하겠죠. 마침 타이밍 딱 맞춰 등장한 어묵장수 할아버지. 와, 가격은 무려 하나에 10,000원이랍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당황한 아이들. 그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할아버지. 사실 이 식화 어묵에는 신묘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어묵의 구멍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할아버지는 이게 마지막 남은 어묵이라며 뜻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자리를 떠버렸죠. 반신반의했지만 식화 어묵을 들여다보는 짱구. 그 순간 맹구의 머리에 보이는 새똥.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맹구는 새똥을 맞아버립니다. 소름. 이번엔 철수 차례. 두둥. 짱구가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순간 철수의 얼굴이 하얘지고 서둘러 어묵을 그대로 먹어치워버립니다. 그 덕분에 짱구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걸로 마무리. 일본 애니메이션 속 단골 반찬 바로 식화 어묵. 식화 어묵은 일본의 대표적인 어묵으로 대나무와 고리에서 유래했습니다. 국물에 푹 끓이면 육수 맛이 쏙 배어들어서 국물이 쫙. 비린내는 거의 없는 편이라 아이도 어른도 무난하게 먹기 좋은 타입이라는 이렇듯 독특한 외형 때문인지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식화의 구멍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첫째, 미래를 들여다보는 통로. 일본 어린이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소문. 식화 구멍을 통해 미래가 보인다. 식화를 망원경 잡듯 손에 쥐고 구멍 너머로 친구의 얼굴을 관찰합니다. 물론 실제로 달라지는 건 1도 없지만 즉석에서 점괘를 뽑듯 장난을 치고 미래 전보기 타임을 가지는 게 국룰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가끔은 친구 얼굴이 아닌 이상한 게 보였다는 괴담도 전해진다고. 소름. 둘, 빈 공간이 복을 부른다. 식화의 구멍은 옛날 일본 가정에서 속이 비어있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월요리나 도시락 반찬에 식화를 넣으면 올해도 비워진 자리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하죠. 와, 식화 어묵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오랜만에 어묵탕이 땡기네요. 아침 식사 중인 짱구네 가족. 그때 TV에서 들려오는 맛있는 소리. 먹방 리포터의 된장버터 옥수수 라멘 먹방이었죠.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이고다. 오늘 점심 메뉴를 결정한 짱구 아빠. 기필코 된장버터 옥수수 라멘을 먹으리라 다짐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점심시간. 웨이팅을 대비해 신속히 식당으로 향하는데요. 두둥. 하필이면 오늘 임시 휴업이랍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월급쟁이의 점심시간은 단 1시간. 서둘러 근처 라멘집으로 뛰어갑니다. 공동 라멘집은 웨이팅이 2시간. 요요 라멘집은 이미 만석. 어째 오늘 라멘을 먹기는 틀린 것 같네요. 결국 회사 구석 탕비실에서 처량하게 컵라면을 먹는 걸로 마무리.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집에서 짱구 엄마가 끓여놨죠. 이 환상의 먹방 잠시 보실까요? 그럼 어디 먹어볼까? 맛있다. 고마워 여보, 당신 최고야. 된장버터 옥수수라멘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일명 사포로 콘버터 라멘. 이름부터 이미 맛있죠. 진한 미소 국물에 스위트콘 듬뿍, 거기에 버터 한 조각, 된장의 짭짤함, 버터의 고소함, 옥수수의 달달함까지. 국물은 진한데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당기는 맛. 실제로 사포로 현지 라멘집에 가면 미소라멘보다 콘버터 토핑이 기본 옵션인 집도 많고요. 심지어 어떤 가게는 더블 콘버터 옵션까지 존재한다고. 와? 사포로 콘버터 라멘의 탄생은 홋카이도의 혹독한 겨울에서 비롯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겨울만 되면 영하 10도는 기본, 폭설은 기본 옵션인 이곳 바로 홋카이도. 추운 지역에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는 식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 음식은 국물이 빨리 식지 않게 하려고 돼지기름을 넉넉히 두르는 경우가 흔했고요. 여기에 돼지고기, 양고기, 유제품 같은 고지방 식재료가 더해지면서 혹독한 날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식문화는 라멘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예전 삿포로 라멘집들은 심야 시간대에 손님이 몰렸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한잔하고 칼바람 맞고 들어온 손님들 투성이었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뭐다? 끝까지 뜨끈한 국물. 그래서 가게들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 바로 버터. 지방 함량이 높아서 국물 위에 기름막을 만들어주고 그 덕분에 국물이 훨씬 늦게 식었죠. 게다가 홋카이도는 버터, 옥수수 생산량 1위 지역. 재료가 흔하니 아낌없이 올릴 수 있었다고. 와, 저도 콘버터 라멘 참 좋아하는데요. 삿포로 여행 가면 두 그릇 먹고 와야겠네요. 전날 밤
폭설이 쏟아진 떡잎마을. 하룻밤 사이 온 동네가 새하얗게 뒤덮여버렸죠. 늦잠을 잔 엄마는 허겁지겁 짱구를 깨우고 유치원에 갈 준비를 마칩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 걸까요? 어째 한산해 보이는 떡잎 유치원. 운동장도 텅텅, 교실도 텅텅. 네, 알고 보니 폭설로 인한 유치원 휴원일이었죠. 잠시 후 원장님과 함께 눈을 치우게 된 짱구. 마침 심심했겠다. 신나게 나서는데요. 시작은 분명 재밌었는데 어째 점점 노동으로 변질된 눈 치우기. 치우면 쌓이고 또 치우면 쌓이고 툴툴거리긴 하지만요. 두 사람의 환상 호흡으로 눈길을 뚫는 걸로 마무리. 펑펑 쏟아지는 눈. 괜히 설레고 겨울이 찾아온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눈폭탄.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적설량. 눈에 파묻힌 도시. 교통마비. 그야말로 눈에 지배당하는 겨울이죠. 실제로 홋카이도 오비히로 지역에서는 단 12시간 만에 120cm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하루도 아닌 단 반나절 만에 일어난 일로 그야말로 도시는 올스톱.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오모리는 누적 389cm, 고야마는 122cm, 후쿠이는 평년 대비 최대 10배. 눈 오는 날 외출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anyway, 제설작업 풍경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하나, 눈 퇴적장. 눈이 워낙 많다 보니 눈을 모아두는 전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쉬운 눈을 아무데나 쌓는 게 아니라 트럭에 실어 외곽으로 옮겨 봄까지 자연스럽게 녹게 하는 방식이죠. 둘, 온천수 활용. 일부 지역은 독특한 로드 히팅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온천수나 지하 온수를 밑으로 순환시켜 눈이 쌓이기 전에 녹아버리는 건데요. 길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신비로운 광경. 하지만 넓은 도로나 폭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여담으로 삿포로에서는 겨울철 제설 작업을 체험하는 투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눈치우기 체험 투어. 가격은 무려 약 239만원. 미쳐버린 금액에도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예약 폭주. 현지인에게는 골칫거리인 눈치우기가 외국인에게는 새로운 체험이 된 셈이죠. 와? 눈이 오는 건 좋지만 폭설은 좀 그렇네요. 일본에서 단독주택 비율은 무려 60%에 육박하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 비율이 5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대충 체감되시죠? 이런 단독주택은 일본의 독특한 겨울나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자재는 목재, 그리고 바닥은 다다미로 이뤄진 일본 주택. 단열도 잘 안되다 보니 집 밖보다 안이 더 춥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겨울은 늘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일본. 겨울은 추운 게 당연하니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겨울에 꼭 반바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워낙 덥고 습하기 때문에 주택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데 중점을 맞춰서 설계됐습니다. 겨울도 짧은 데다가 추워봤자 최저온도가 5도? 우리나라처럼 극한의 추위는 아니다 보니 견뎌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짧은 추위는 대부분 난방기구로 땜빵을 하죠. 그중 가장 유명한 난방기구는 코타츠. 겉에는 이불이, 안쪽엔 전기 히터가 달려있는 탁자인데요. 짱구가 맨날 들어가서 초코비 먹고 자는 것 보면 어떨까 궁금했죠. 짱구처럼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르는 코타츠 물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상 위험 때문에 온도가 높지는 않아서 그렇게 따뜻하진 않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도 춥다? 그러면 목욕을 하면 됩니다. 일본은 온천 발달의 영향으로 목욕이 일상과도 같은데요. 여기에도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욕조에 받은 물은 더러워지기 전까지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 온 가족 차례차례 쓰던 물을 그대로 사용하죠. 보통 3일은 재활용한다고. 와우! 일본은 수도비가 우리나라의 2배인데다가 온 가족이 매일 목욕하기 때문에 아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신 목욕하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하네요. 뭐 미니 온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오늘따라 퇴근한 아빠를 반겨주는 엄마. 짜자잔. 아빠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는데요. 연말이기도 하고 기분도 좋으니 오늘 저녁은 복요리 불코스 플렉스. 짠돌이 아빠가 웬일로 한턱 쏘기로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급 보거 요리 전문점. 딱 봐도 무지막지하게 비싸 보이는 이 느낌. 입구에서 살짝 고민하긴 했지만요. 오늘은 주머니가 두둑하니 자신있게 입장. 하지만 어째 주문부터 삐거덕대는 짱구네 가족. 예상은 했지만 가격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에라 모르겠다. 튀김 요리가 포함된 선코스로 결정. 마침내 등장한 우유빛깔의 보거회. 간장에 푹 찍어도 먹고 한 번에 와라락 집어도 먹고. 역시 비싸서 그런지 맛이 가히 환상적이네요. 그렇게 보거 풀코스를 먹는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 일본의 겨울철 보양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고급 식재료 보거. 올해도 본격적인 보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12월부터 2월은 보거의 제철로 쫄깃한 살은 업그레이드, 강한 독성은 다운. 1년 중 가장 많은 수요가 이루어지는데요. 쫀득한 식감에 담백하고 특유의 독특한 맛은 말해 뭐해. 미식계의 판무파탈이라는 명성에 맞게 죽음과 맞바꿀 만큼 치명적인 맛을 자랑하죠. 일본에서의 보거는 버릴 것 1도 없는 별미입니다. 첫째, 보거 지느러미를 이용한
히레사케. 히레사케는 이름 그대로 보거의 지느러미 히레를 활용한 술입니다. 노릇해질 때까지 볶은 보거의 지느러미를 술에 넣어 먹는데요. 스모키한 향과 사케의 맛이 어우러져 깊이 있는 맛을 자랑한다고. 둘째, 쫄깃한 보거회. 보거회를 처음 접하면 드는 특이점, 접시의 무늬가 비쳐 보일 정도로 얇은 두께인데요. 짱구의 말처럼 단순히 비싸서 양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생선 횟감 중에 육질이 가장 단단한 보거는 두껍게 썰어 먹는다면 마치 고무를 씹듯이 질겨 본래의 감칠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거회는 할 수 있는 한 얇게 썰어 먹어야 하는데요. 접시가 비칠 정도로 얇을수록 최상의 식감을 자랑하며 전복회같이 쫄깃하고 은은한 단맛을 낸다고 하죠. 셋째, 뜨끈한 보거전골 대치리. 보거살과 뼈, 다시마, 무 등을 우려낸 대치리는 보거의 감칠맛이 국물에 녹아 담백하고 개운한 맛으로 재료의 원래 맛이 고스란히 드러나 신선하게 먹을수록 최상의 맛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 밖에도 일본 이시카와현의 특산품인 보거알조림 후구노코 누카즈케는 보거부위 중에서도 맹독덩어리인 알을 먹는 요리법으로 까치보가를 소금에 1년간 절인 뒤 쌀겨와 누룩에 정어리나 멸치의 진액을 2년 동안 뿌려주면서 삭혀주는데요. 미세하게 남은 독 때문인지 얼얼하게 혀가 마비되는 맛이라고 하죠. 와, 겨울에 일본 여행 가면 보거 요리 풀코스로 먹어봐야겠네요. 주말 점심 대게를 먹으러 온 짱구네 가족. 짠순이 엄마가 웬일로 플렉스를 하나 했더니만 짜자잔, 미끼 전단지 이벤트를 보고 온 거였죠. 온 가족이 게임에 도전해서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대게가 무려 무제한 제공이라고. 영 찜찜하지만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먼저 아빠의 꽃게잡기 게임 도전. 열심히 잡아보지만 결과는 게임 오버. 다음은 짱구 차례. 과연 결과는 탈의한다. 그대로 실패. 마지막 운명을 건 엄마의 차례. 두둥. 공짜 앞에서는 천하무적 공미선. 무려 100점. 퍼펙트. 땀 흘리고 얻어낸 대게는 꿀맛이죠. 아빠 한 입, 엄마 한 입, 짱구 한 입, 엄마의 하드캐리로 공짜 대게를 먹는 걸로 마무리. 가을부터 겨울로 이어지는 계절이면 게의 살이 꽉꽉 차는 시기입니다. 게살은 달고 내장은 고소하고 국물은 감칠맛 폭발. 따끈한 국물에 게를 아낌없이 넣은 카니스키, 게살을 듬뿍 얹은 카니즈시, 밥 위에 내장과 살을 왕창 올린 카니동, 크림소스와 함께 부드럽게 즐기는 크로켓까지. 마지막으로 내장 넣은 죽으로 푸짐하게 마무리. 한 마리로 풀코스 요리가 가능하니 매년 가을이면 저녁이 게 먹방으로 들썩이죠. 일본을 대표하는 제철 게 종류는 이렇습니다. 하나, 주아이가니. 주아이가니는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사랑받는 게로 주로 홈카이도와 토호쿠 지방에서 어획됩니다. 특히 수컷은 살이 탱글탱글하게 차올라 감칠맛이 일품으로 전골 요리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죠. 둘, 타라바가니. 온몸에 가시가 도드라진 비주얼. 타라바가니는 가을과 겨울 사이 홋카이도와 오츠크해에서 제철을 맞이합니다. 투박한 외형과는 달리 탱글탱글하고 꽉 찬 살이 특징으로 단단한 식감과 꽉 찬 풍미 덕분에 고급게로 손꼽히죠. 셋, 캐가니. 겉모습은 털복숭이지만 속은 진한 카니미소로 꽉 찬 캐가니. 부드럽고 달콤한 살맛 덕분에 술안주로도 제격이며 홋카이도와 이와테 등지에서 연중 잡히지만 특히 가을과 겨울이 제철이라 가장 깊고 진한 풍미를 자랑한다고. 넷, 하나사키가니. 하나사키가니는 이름값 그대로 삶으면 꽃처럼 붉게 피어납니다. 짧은 다리, 울퉁불퉁한 외형의 특징으로 다시마를 먹는 습성 덕분에 농후하고 진한 감칠맛이 특징이며 가을 초까지 즐겨 먹는 독특한 시즌 게이죠. 와, 사진만 봐도 정말 맛있겠네요. 이렇게 추운 겨울 때문에 일본은 전골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온 가족이 코타츠에 둘러앉아 전골을 해먹는 게 일반적이죠. 옛 일본 가정에는 지금의 코타츠 대신 화덕이 방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거기에 냄비를 올리고 조리해서 먹는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전골은 나베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냄비, 즉 냄비에 끓여 먹는다는 뜻이죠. 짱구에도 전골은 단골 손님입니다. 짱구 먹스타그램 잠깐 보실까요? 먹음직스럽네요. 이렇게 자주 해먹다 보니 별의별 전골이 다 있습니다. 버섯 전골, 굴 전골, 토마토 전골, 귤 전골까지.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나 스키야키. 스키야키는 소고기 전골인데요. 뜨거운 국물에 익혀 계란에 푹 찍어 먹는데 맛이 일품이죠. 옛 일본은 불교 문화라 소고기를 먹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는데요. 대신 전골에 소고기를 조연으로 등장시키면서 육식에 대한 저항감을 줄였다고 하죠. 이런 문화로 육식 대신 생선 그리고 콩 중심의 식생활이 발전했는데요. 생선구이나 스시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부, 유부, 미소 등의 콩 기반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짱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나또, 우리나라의 청국장과 비슷한 음식인데요. 날계란, 잘게 썬 파, 고추냉이 등을 넣고 돌돌돌 말아먹죠. 이게 짱구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인 것은 물론 가격적인 가격, 무려 2팩에 1,000원 정도라고 하죠. 이외에도 재밌는 식문화가 많은데요. 기회되면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참 바쁜 엄마의 아침 일과 짱아를 옆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자전거에 짱구를 태워 유치원까지 데려다주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니 체력은 방전. 이제 좀 쉬어볼까 했더니만 몸이 으슬으슬 가을 환절기 감기에 걸려버렸네요. 몇 분 뒤 소식을 들은 동생 복미소가 도착하고 아픈 언니 대신 애들을 봐주기로 하죠. 하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복미소. 와, 간호는커녕 TV 틀어놓고 큰 소리로 떠들기, 복미선 돈으로 피자 시켜먹기, 저녁엔 고급 한우 소고기 전골 렉스. 이건 뭐 기회를 틈타 놀러온 느낌이죠. 고소한 전골 냄새에 밖으로 나온 복미선 투덜투덜대면서도 동생표 전골을 맛있게 먹습니다. 땀 흘려 먹은 덕분일까요? 다음날 무사히 감기에 낫는 걸로 마무리. 일교차는 크지, 바람은 차갑지, 공기는 건조하지, 으슬으슬 감기 몸살 부르는 계절 가을. 짱구네 가족 역시 가을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시달립니다. 아빠는 회사 갔다가 콧물 줄줄, 엄마는 집안일 하다가 체력 방전, 짱구는 유치원 갔다가 훌쩍훌쩍. 환절기만 되면 감기로 골골대는 건 매한가지죠. 우리나라는 감기하면 뜨끈한 죽이 국룰이지만 일본은 죽뿐만 아니라 독특한 환절기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짜자잔, 귤이 들어간 떡, 귤즙의 점인 닭고기 요리, 귤을 갈아 넣은 죽, 그리고 대망의 귤전골 미캉나베. 미캉나베는 일본 아마구치현 수오시마 섬에서 유래한 향토 요리로 귤을 껍질째 냄비에 잔뜩 넣어 먹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는 지역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관광푸드 포지션이었지만 지금은 그 독특한 맛 덕분에 야마구치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즐기는 메뉴로 자리 잡았죠. 맛은 어떻냐고요? 한 숟갈 국물 뜨면 국물에 새콤달콤한 귤의 향과 은은한 단맛이 싹 감돌고 기름진 해산물의 풍미를 깔끔하게 잡아주는데요. 마지막에는 밥을 넣어 귤향 가득한 도스이로 마무리. 사실 일본인 사이에서도 호불호 끝판왕이라 불리지만 한번 맛들이면 은근 중독성 있다는 게 함정. 이 밖에도 일본 감기 음식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것, 바로 우동. 일본에서 감기 걸리면 우동 먹어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동은 대표적인 환절기 감기 음식으로 꼽힙니다. 쫄깃한 평소 우동과는 다르게 감기 우동은 일부러 푹 끓여 불어터진 면발이 포인트. 탱탱함 대신 부드럽게 퍼져서 숟가락으로도 슬슬 떠먹기 좋고 위에 부담 없이 소화도 잘 되죠. 여기에 파송송 달걀 하나 톡 떨어뜨리면 영양 보충은 물론 입맛 없는 사람도 한 그릇 쌉 가능. 죽 대신 감기 우동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늦은 밤 뜨끈한 코타치에서 뒹글거리는 짱구네 가족. 따뜻한 녹차도 마시고 새콤달콤한 귤도 까먹고 누워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슬슬 잘 시간인데도 어째 코타치 밖을 벗어나질 못하는데요. 짱구는 엄마가 맨날 코타치에서 낮잠을 자지 않냐며 폭풍 말대꾸를 하고 열받은 엄마는 짱구를 억지로 빼냈죠. 불에 난리통에 온기가 다 빠져버린 코타츠. 보다 못한 아빠는 해결책을 제시. 짜자잔, 바로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불을 데워주는 보온팩 탕파. 창고에 탕파를 가지러 간 사이 물을 데우는 짱구와 엄마. 일사천리로 뜨뜻한 탕파 만들기에 성공합니다. 이불당 탕파 한 개씩 넣고 5분만 기다리면 코타츠 버금가는 뜨끈뜨끈한 이부자리 완성. 그렇게 짱아도 짱구도 엄마도 모두 따뜻한 밤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뭐 이렇게까지 유난인가 싶지만요. 알고 보면 이 장면들 모두 현실 고증 제대로입니다. 일본의 주택들은 한국 주택에 비해 보온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2008년 일본 국토교통성이 조사한 결과 무려 추해 무방비 상태인 주택이 전체의 39%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2013년 단열 기준이 다시 한번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999년도의 단열 기준에 맞춰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는 현실. 집안에 있어도 찬바람이 솔솔. 코타치 안과 밖의 온도차가 헉소리 날 만큼 다릅니다. 오죽하면 코타치 안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코타츠 물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인데요. 코타치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달팽이처럼 보인다며 붙여진 우픈 속어이죠. 와? 이렇듯 때려야 뗄 수 없는 난방기구들. 특히 짱구 아빠가 꺼낸 유탄포는 일본 겨울철 베스트 난방 필수템입니다. 주름진 디자인하며 동그란 외형하며 어째 거부감이 시게 드는 비주얼이지만요. 노 성능 하나는 제대로입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준비합니다. 이후 조심히 물을 채워주는데요. 마개를 꽉 닫은 뒤 커버를 씌워주면 완성. 사람의 체온처럼 천천히 올라오는 따뜻함과 원하는 곳을 데울 수 있는 편리함이 핀포인트로 짱구네 가족처럼 자기 직전 세팅해 놓으면 아침까지 열기가 남아있죠. 유탄포의 기원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의료기구였던 탕파는 브로마치 시대에 전해지며 유탄포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당시 유탄포는 매끈한 도자기로 사용되었으며 금속재가 나타난 것은 다이쇼 시대 이후라고 하죠. 입김이 날 정도로 춥다니 새삼 한국의 온돌 문화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카리스마 용수, 마스크맨 은예, 여드름 전사 마리, 오늘도 공원에서 뻘짓 중인 붉은 장미 삼총사. 바로 그때 풀숲에 숨어있던 호빵 마을의 라이벌이 등장하고 두둥, 이름하여 호빵 소녀 삼총사. 금방이라도 한판 붙을 것 같은 분위기에 긴장감만이 맴도는데요. 눈무슨 점심시간이라며 호빵 도시락을 꺼냅니다. 고기 잔뜩 들은 고기 호빵에 달콤한 단팥 호빵에 피자 치즈 쭉 늘어나는 피자 호빵에 짱구까지 먹방에 합세하며 벼랑간 호빵 파티가 벌어졌죠. 비록 붉은 장미 삼총사는 편의점표 호빵을 사오긴 했지만요, 이게 또 추운 날씨에 밖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호호 불어가며 사이좋게 먹방 타임을 갖는 걸로 마무리. 코끝 시린 겨울, 일본인의 국민 간식 호빵이 돌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쯤 편의점에서는 서로 앞다투며 다양한 호빵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특제 간장, 돼지고기 맛, 명란 모찌 치즈 맛, 팥고물, 흑임자 맛, 말차, 쇼콜라 맛, 칠리 핫도그 맛, 치즈 닭갈비 맛 등 계산대 주변엔 매년 신상 호빵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일본 편의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맛을 비교하기 위해 SNS에서는 편의점 호빵의 맛을 비교하여 랭킹을 매기기도 하죠. 와! 그리고 어레인지의 나라답게 호빵 역시 겨울마다 독특한 마개조 레시피가 탄생합니다. 첫 번째, 먼저 보기만 해도 상큼한 딸기 소금 버터 호빵. 반으로 가른 호빵에 슬라이스한 버터를 끼워줍니다. 이후 딸기를 먹고 싶은 만큼 팍팍 넣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조금 뿌려주면 완성! 새콤달콤한 딸기에 고소한 버터의 조합은 무적인 거 아시죠? 두 번째, 호빵 버터구이. 팬에 버터를 잔뜩 올려준 뒤 호빵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꾹꾹 눌러주는데요. 노릇한 색감이 올라오면 완성! 바삭 고소한 버터 맛과 달콤한 단팥의 조화는 말해 뭐해. 추가로 미소된장 소스를 발라주는 것도 은근 별미라고. 이 밖에도 튀긴 호빵에 콩고물을 뿌려 먹거나 카레, 멜론, 마늘빵 같은 각종 스프레드를 얹어 먹거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는 등 일본 쩝쩝 박사들의 오렌지 호빵은 해마다 진화 중이죠. 저도 호빵 참 좋아하는데요, 아이스크림이랑은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제가 짱구 먹방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바로 라멘 먹방. 저도 워낙 라면을 좋아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라멘을 정말 많이 먹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무려 35,000개의 라면 전문점이 있고요. 짱구에 나온 이 컵라면, 이건 세계 최초의 컵라면을 만든 회사인 니신의 제품이죠. 이 회사는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라면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라면 종류도 얼마나 많게요. 간장을 베이스로 한 소유라멘, 된장을 베이스로 한 미소라멘, 소금을 베이스로 한 시오라멘, 돼지 육수를 베이스로 한 돈코츠라멘, 이 4개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 탕수육, 찍먹, 부먹파가 있다면 일본엔 라멘 배틀이 있습니다. 찍먹, 부먹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인데요, 어떻게 그게 더 맛있을 수 있냐며 키보드 배틀하는 게 일상이라고. 이처럼 일본인의 소울푸드나 마찬가지인 라멘, 일본 내에서의 대접은 어떨까요? 사실 그렇게 후한 대접은 아닙니다. 아따맘마 속 일본 문화 영상에서 규동이 아재 음식 취급받는다고 했었죠. 규동의 바로 아래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규동이 국밥 취급이면 라멘은 짜장면 취급. 라멘집 하면 동네 어디에나 몇 군데씩은 있는 짜장면 집 같은 느낌인데요, 주로 아저씨들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강하고요, 후루룩 소리내면서 빨리 먹어야 해서 여자들이 혼자 가기 부담스러워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죠. 구글에 라멘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여자 한 명이 뜬다고. 이 때문에 여자 혼자 오기 좋은 라멘집으로 광고하는 곳도 많습니다. 짜장면과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장면이 우리나라 소울푸드이지만 중국 음식 취급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라멘을 중국 음식으로 취급한다는 것. 라멘이란 단어 자체도 중국의 라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라멘이 현지화된 게 라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물어보면 라멘을 중국 음식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라멘 하면 장인이 하는 고급 음식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의외네요. 겨울맞이 눈축제에 방문한 짱구네 가족. 거대한 공룡 눈조각상부터 외계인의 오아이 석상, 귀여운 판다 커플까지 아주 눈이 호강하는데요. 이번엔 아이들의 페이보릿 얼음 미끄럼틀, 꽁꽁 얼음 칸탐 로봇에서 놀다 보면 시간 순삭이죠. 시간이 흘러 늦은 오후, 어느덧 눈 조각상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졌는데요, 낮과는 또 다른 신비로운 이 분위기. 특히 핑크빛 판다 조각상 앞에서의 프로포즈는 성공률 100%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마음 따뜻한 눈축제를 즐기는 걸로 마무리. 세계 3대 눈축제로 손꼽히는 이곳, 바로 삿포로 눈축제. 삿포로 유키마츠리라고 불리는 이 겨울축제는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눈축제이자 매년 200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드는 대축제입니다. 거대한 눈조각과 환상적인 얼음 작품들은 보기만 해도 황홀 그 잡채. 축제는 오오도리, 스스키노, 츠도무 총 3개의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삿포로의 도심부에 위치한 오도리 공원은 메인 행사장으로부터 약 1.5km에 걸쳐 크고 작은 눈조각이 전시되며, 스스키노 행사장은 눈부신
멋진 얼음 조각과 번화가 조명의 조화가 기가 막힌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스도무 행사장에는 미끄럼틀이나 스노우 래프팅이 위치해 있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풍부하죠. 이후 해가 진 후부터 밤 10시에는 화려한 조명과 프로젝션 매핑쇼가 진행. 쉴 틈 없이 보다 즐기다 보면 시간 순삭이라는 규모가 규모인 만큼 정말 다양한 주제의 눈 조각, 얼음 조각이 전시됩니다. 호빵맨, 피카츄, 도라에몽, 짱구 같은 인기 캐릭터를 시작으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제작한 눈 조각상들이 눈을 사로잡죠. 볼거리, 놀거리를 충분히 즐겼다면 이번엔 먹방 타임. 눈 축제를 즐기려면 먹방을 빼놓을 수 없겠죠. 삿포로 눈 축제 먹거리 부스는 홋카이도 전역의 요리와 특산물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3대 라멘 지역이니만큼 각종 명물 라멘을 시작으로 오징어, 연어, 가리비, 꽃게 등 각종 해산물을 소금이나 간장, 버터에 구워 제공하는 해산물 꼬치, 홋카이도산 감자를 사용한 버터 감자, 각종 로컬 길거리 간식들까지 먹거리 부스마다 현지 주민들이 직접 조리하고 준비할 음식들이 즐비해 홋카이도만의 독특하고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고 정말 재밌겠네요. 오늘은 뜨끈한 전골 먹는 날. 엄마는 전골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 중인데요. 달린 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착한 짱구. 눈무슨 물을 들고 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죠. 누굴 닮아 저 모양인지 원. 시간이 흘러 진하게 우려낸 전골 육수. 짱구 이 녀석 오늘따라 쫑알쫑알. 어찌나 말이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두둥. 반대로 육수를 버리고만 짱구. 다시 끓여야겠네요. 아빠의 퇴근과 함께 시작된 짱구네 전골 파루이. 먼저 고기를 넣고 육수를 진하게 우려냅니다. 다음은 두껍고 딱딱한 채소를 듬뿍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유부와 표고버섯을 넣어주면 보기만 해도 침샘 터지는 전골 완성. 전골은 역시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게 국룰이죠. 흰둥이와 짱구, 엄마 아빠도 모두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일본인의 소울푸드 나베 요리. 나베 요리란 하나의 냄비에서 조리하여 식탁에 내놓는 일본식 전골 요리를 뜻합니다. 고기, 해산물, 채소, 두부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조화롭게 맛을 내는데요. 특히 추운 계절에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 일반 가정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뉴이기도 하죠. 짱구네 가족처럼 소고기를 양껏 집어 노른자에 푹 찍어도 먹고 숨죽은 채소를 간장 소스에 찍어도 먹고 호호 불어가며 먹다 보면 겨울 추위가 싹. 역시 마무리는 죽을 빼놓을 수 없죠. 계란 하나 탁 넣고 쉐끼 이게 또 얼마나 맛있게요. 일본의 지역별 다양한 나베 요리를 소개합니다. 먼저 홋카이도의 이시카리 나베. 홋카이도의 바다는 풍부한 어장으로 연어알, 성게, 게, 연어 등의 해산물 덮밥과 스시를 즐겨 먹습니다. 그중 연어 냄비 요리인 이시카리 나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른 지역의 나베와는 달리 양배추, 양파, 감자, 옥수수 등이 들어가며 버터나 우유를 추가하기도 해 보다 부드럽고 풍미 있는 맛으로 유명한 나베이죠. 다음은 도코 지방의 기리탄포 나베. 도코 지방에 위치한 아키타현의 명물인 키리탄포. 키리탄포란 으깬밥을 나무 막대에 원통형으로 감아 숯불에 구운 것으로 달콤한 맛으로 간식처럼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입니다. 여기에 닭육수, 우엉, 버섯, 파 등과 함께 넣어 끓여주면 쫄깃한 식감의 키리탄포와 국물의 조화가 매력적이라고. 규슈 지방하면 모츠나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곱창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모츠나베는 규슈 지방, 특히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규슈 된장으로 만든 특제 육수에 내장과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이면 부드럽게 감기는 기름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이 일품이죠. 이외에도 주코쿠 지방에는 보거를 담백하게 끓인 후구치리, 주부 지방에는 밀가루를 묻힌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채소와 끓인 지부니나베, 육해공 20여 종 이상의 재료를 맑게 끓인 간토 지방의 창코나베 등 지역마다 천차만별의 나베 요리법이 존재하죠. 저도 일본 여행 가면 나베 꼭 먹는데요. 오랜만에 모츠나베가 땡기네요.